저는 76세 이동임입니다. 27살에 시작한 식당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분식집은 3년 만에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식당으로 자리 잡았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제가 오면 가장 좋은 식재료를 먼저 보여주곤 했죠. 이동임 씨는 진짜 식당 하기 딱 맞아. 이렇게 정성스럽게 재료 고르는 사람 처음 봤어. 그 말이 제겐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20시간을 일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는 한마디만 해주면 모든 피로가 싹 가시곤 했으니까요. 장사가 잘 되면서 건물도 하나둘 장만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제가 50살 되던 해에 샀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겨우겨우 계약금을 마련했죠. 여보, 우리도 이제 건물줄 아니 꿈만 같네요. 남편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얼마나 많은 고생이 담겨 있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두 번째 건물은 3년 뒤에 장만했습니다. 첫 번째 건물로 받는 월세가 큰 도움이 됐죠. 하지만 그때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은 장사를 도왔습니다. 당신 혼자 고생하게 할 순 없지. 말리고 또 말렸지만 남편은 끝까지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은 1년 만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바로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종철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엄마 오늘도 늦게 들어와? 미안하다. 우리 아들 공부해야 하니까. 엄마가 더 벌어야지. 종철이는 공부를 무척 잘했습니다. 중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종철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건물은 종철이가 대학교 들어가던 해에 샀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매일 20시간씩 일하면서도 단 하루도 건물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죠. 종철이는 예상대로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내가 해냈어요. 그날만큼 기뻤던 날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대학교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죠. 그리고 바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이 부러워할 만큼 출세가 빨랐습니다. 5년 만에 과장까지 승진했을 때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동임 씨,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컸네요. 손님들의 축하를 받을 때마다 제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갑자기 종철이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왜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매일 찾아와서 설득했습니다. 회사 생활의 한계를 느꼈다고 했죠. 엄마 제가 알아본 사업이에요. 절대 실패할 리가 없어요. 해외 수출도 가능한 아이템이에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1년 안에 대기업 만들어 보이게요.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아들의 꿈이라면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큰 거래처랑 계약했어요.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종철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거만 되면 대박 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망설였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전 아들을 너무 믿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도 서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설명하는 대로 고개를 끄덕였죠. 이거 찍으면 되는 거지? 네, 엄마, 이제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건물 세 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제 전 재산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0년간의 피땀이 담긴 그 건물들이 제 아들의 손에 의해 사라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처음 3개월 동안은 사업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고, 종철이는 약속대로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이자도 잘 들어갔죠? 걱정 마세요.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기특하다. 매주 한 번씩 찾아온 종철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이번 달은 매출이 30% 늘었어요. 거래처도 계속 늘고 있고요. 서류를 보여주며 하는 말에 저는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4개월째 접어들면서부터 미묘한 위기의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자 납부일이 사흘이나 지나서야 종철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거래처에서 결제가 좀 늦어져서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괜찮다.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제 말에 종철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개월이 되었을 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서 이자가 보름이나 연체되었습니다. 종철아, 은행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구나. 어머니, 이번에 정말 큰 계약이 들어와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거 성사되면 대박 날 수 있어요. 6개월째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아예 이자 납부를 중단했고,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동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자라도 먼저 납부해 주셔야. 불안한 마음에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직원들의 표정이 수상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언제 돌아오나요?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찾아갔을 때는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고, 옆 사무실 직원이 저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이삿짐 센터 와서 다 빼가던데요? 사모님도 함께 오셨었어요.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동임님, 건물 세 채 모두 소유권이 이전됐더군요. 지난달에 말씀 못 들으셨나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걱정돼요. 남편이 보름째 연락이 안 돼서. 니들이 이럴 수는 없잖아.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러 갔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지난달 15일 미국으로 출국하신 걸로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아들 며느리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큰 이삿짐 센터 불러서 다 빼가셨어요. 이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웃집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그것도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행의 시작에 불과했고, 진정한 고통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건물 소유권을 잃고
대출금만 떠안게 된 저는 결국 40년 운영하던 식당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고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집에서 나오는 날 40년 동안 모아온 짐을 거의 버려야 했습니다. 월세 보증금으로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제가 가진 마지막 물건들을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지하 원룸을 계약하던 날 부동산 중개인은 저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동네에서 건물 세 채나 가진 큰 건물주였던 제가 이제는 창문도 없는 반지하 단칸방의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종철은 해외로 도망가듯 떠났고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사업 말린다고 하지 그랬어요? 이제 와서 우리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차갑게 내뱉는 며느리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해외로 도주한 사람을 잡기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으나 국제사기 사건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하 원룸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고 겨울에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박스를 주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도 못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식당을 40년 운영했던 제가 이제는 남들이 버린 박스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인 월세를 내기 위해 박스를 주워도 모자라 식당 설거지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제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가끔 찾아와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장님,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자식 때문에 이런 꼴이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의 회개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우연히 본 종철의 SNS에는 호화로운 해외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호화로운 리조트에서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호사를 누리는 모습을 보며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죄책감은커녕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게시물에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새로운 신혼여행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스를 주워 겨우 끼니를 잇는 어머니를 두고 제 피와 살이었던 자식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힘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맞아. 건물 세 채나 가졌던 사람이 자식이 사기쳐서 다 날렸다며? 자식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더니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살아야 했기에 매일 박스를 주었습니다. 종철의 SNS는 매일같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미국의 호화로운 저택을 구경하는 사진, 새 차를 시운전하는 모습, 비싼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습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서도 저는 평소처럼 박스를 주우러 나왔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고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박스를 줍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동임 씨 정신 차리세요.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에 겨우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서진호 변호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제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동임 씨가 맞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서 변호사님은 저를 근처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치료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저체온증과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실에서 서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임료는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보니 서 변호사님은 국제금융사기 전문가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종철은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여러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쳐왔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라고 권유받은 노인들이 주요 타겟이었습니다. 피해자만 해도 15명이 넘었고 피해액은 총 80억 원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 도장이 위조되어 다른 부동산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 변호사님은 국제수사 의뢰도 진행했습니다. 이동임 씨, 아드님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제 재산으로 산 호화로운 저택이 LA에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며느리의 공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었습니다. 은행 직원 출신인 며느리는 노인들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도망가도 소용없을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종철은 제 도장을 위조해 총 5채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고 이를 통해 추가로 30억 원의 대출을 받아냈습니다. 대출금은 모두 해외 계좌로 빼돌렸고 그 돈으로 미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 변호사님은 차근차근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인터폴에 수배를 내고 종철의 해외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임 씨,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모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 때문에 잃은 분들의 이야기는 모두 제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국제사법 공조 외에도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종철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추적이 시작되었고 미국 내 부동산 압류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운명은 이렇게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었고, 저는 이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들이 연이어 밝혀졌습니다. 종철은 LA 외에도 라스베가스, 뉴욕에도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임 씨, 아들이 미국 내에서만 총 5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모은 돈으로 호화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합류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며느리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 다른 피해자들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일부러 은행에 취직했다는 것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결혼 전부터 이미 이런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구속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추가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충남의 한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농장을 빼앗겼고 부산의 할머니는 30년 운영한 식당을 사기당했습니다. 수법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인 신뢰를 보냈던 부모님들, 그리고 그 신뢰를 악용한 자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매주 한 번씩 모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면서 법적 대응을 위한 자료도 수집했습니다. 이동임 회장님,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지 맙시다. 피해자들은 저를 회장으로 추대했고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종철과 며느리가 운영한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되었고 비자금 계좌도 드러났습니다. 해외에서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FBI가 LA의 부동산을 압수했고 종철의 소재도 서서히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시위도 벌였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자식에 의한 부모 재산 사기,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우리의 외침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많은 시민단체들도 동참했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국제재판도 준비했습니다.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종철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동결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도망 다닐 곳이 없을 겁니다. 며느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종철을 잡아들이는 일뿐이었습니다. 인터폴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고 LA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 가슴속에는 복수심보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서막이 올랐고 정의의 심판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LA 경찰이 종철의 은신처를 발견한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있는 대저택에서 종철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 여권과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는데 캐나다로 도주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는 호화로운 1등석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는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수갑을 찬 채 입국장을 나오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무릎까지 꿇으며 호소하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박스를 주워 연명할 때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그는 이미 노름에 빠져 있었고 등록금을 탕진한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해외 연수를 보내준대요. 비용 좀 보태주세요. 그때 거짓말로 받아낸 돈으로 노름판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대기업 취직도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모르는 사이 대출을 받아 작은 사무실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회사 다닌다며 매달 용돈을 타갔던 그 시간 동안 그는 이미 다른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대학 시절부터의 금융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는 체계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이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밝혀졌습니다. 해외 노름판과 호화 여행, 명품 구매 등 낭비성 지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가 은행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투자 실적도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도장을 위조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제 도장을 몰래 복제해 사용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종철은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잘 믿어주셔서 그게 오히려 죄를 짓기 쉬웠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너무 믿어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대학 동창들에게도 투자 사기를 쳤고 심지어 교회 교인들까지 속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의 진술도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결혼도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예뻐했던 며느리와의 추억도 모두 연극이었던 셈입니다. 검찰은 종철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치소로 이송되는 날 그는 또다시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면회 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제게 아들이 아닌 그저 죄를 지은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며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선 불효자는 이제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모임 회원들과 취재진들이 자리를 빼곡히 메웠고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에 종철이 들어섰을 때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구치소 생활 한 달 만에 그의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종철, 어머니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종철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방청석의 피해자들은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도장을 위조하여 수차례 부동산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해외 도피 자금만 해도 50억 원이 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까지 합하면 총 120억 원에 달합니다.
종철의 변호인은 가명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화해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때 재판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동임 씨, 아들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법정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낳은 것이 잘못이었네요. 귀하의 죄값은 반드시 치르셔야 합니다. 순간 종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어머니라 부르지 마세요. 이제 남이니까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었습니다. 검사는 최후 구형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랑을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겼습니다. 며느리도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달리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일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달랐습니다. 은행 직원 시절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고 해외 계좌 은닉을 주도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재판부는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종철,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미영,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노부모의 사랑과 신뢰를 이용해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를 속여 재산을 편취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선고가 끝나고 종철이 호송차로 향하는 길에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이제 정의가 바로 섰고 불효자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동임 회장님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냈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렇게 긴 법정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신속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 세 채의 소유권을 즉시 회복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법원도 LA와 뉴욕의 부동산을 동결시켰고 종철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동임 씨, 아드님 명의로 된 해외 계좌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서 변호사님의 지원으로 국제자금 추적팀이 꾸려졌고 스위스와 케이먼 제도의 비밀 계좌까지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종철의 비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피해자들의 부동산 증서와 통장들이 가지런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니. 서류를 보던 검사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원은 종철이 사기로 모은 재산을 전부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도 모두 경매에 붙여져 피해 변제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동임 회장님 덕분입니다.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률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전국을 다니며 강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되찾은 건물들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채는 노인 상담센터로 제공했고 다른 한 채는 피해자들의 쉼터로 활용했습니다.
마지막 한 채의 수익금은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무료 법률 상담을 약속해 주셨고 다른 변호사님들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더욱 커졌고 서로를 위로하고 도우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정의는 실현되었고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제 제 삶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긴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며 살아가려 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모범수로 지내다가 5년 만에 가석방되어 나왔습니다. 출소하자마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그녀를 보며 제가 웃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 당신도 박스 좀 주워보시지 그랬어요? 한번 체험해보면 좋았을 텐데.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무릎 꿇은 게 뭐라고? 내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을 때는 어디 있었어? 차갑게 내뱉는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니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절대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평생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릎 꿇고 있을 시간에 은행 취직이나 다시 해라. 며느리의 얼굴이 샛노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참, 그 사진들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박스 주울 때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기억나니?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니들이 즐긴 그 호화로운 생활. 그거 다 내 피땀이야.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그 죄가 씻어지니? 다신 찾아오지 마. 결국 며느리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용서란 있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15년형을 선고받은 종철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매달 반성문을 보내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가끔씩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제게 죽은 사람입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그래도 당신 자식인데. 하지만 제 대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제 피와 살을 나눈 자식이었다면 과연 저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전국적인 규모로 커졌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용서하지 마세요. 범죄는 범죄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해 단호해지세요. 강연장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의 박수 소리가 제 삶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이동임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제는 제 권리를 찾아 당당히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불쌍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고 다른 이들을 돕는 당당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종철과 며느리는 제 과거일 뿐입니다. 그들이 보내는 편지는 여전히 쌓여만 갑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있고 그 길에는
제가 도와야 할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70살 때 일어났어요. 지금은 72이 되었지요. 세월이 참 빠르단 말입니다. 저는 전라도 시골, 그것도 아주 깊숙한 산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들 성우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혼자 사는 게 때론 쓸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우리 마을에는 저 같은 할머니들이 꽤 많았거든요. 다들 자식들 객지로 보내고 혼자 사는 분들이었죠. 우리끼리 모여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때론 함께 산나물도 뜯으러 다니곤 했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텃밭에 나가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늙은 몸이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가꾼 채소를 먹는 게 좋아서 매일 조금씩 일을 했거든요. 햇살이 따가워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며느리였어요. 아들은 연락도 잘 안 하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전화를 하니 좀 놀랐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이구, 우리 며느리 아니냐? 웬일로 전화를 다 하고.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안부 전화드렸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니? 성우는 어떻고? 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지만 건강해요. 며느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은 연락도 잘 안 하는데 며느리라도 이렇게 전화해 주니 고마웠죠. 어머니, 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말해봐라. 어머니가 담그시는 동치미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저번에 보내주신 게 너무 맛있었거든요. 제가 며느리 말을 듣고 있으니 갑자기 가슴이 찡해졌어요. 며느리가 제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거든요. 사실 저는 음식 솜씨가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시골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음식일 뿐이었는데. 그려? 그럼 내가 담가서 가져다 줄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버스 타고 오시기엔 너무 멀지 않으세요? 괜찮다. 내일 바로 담가서 모레 갈게. 어머,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오세요.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시간 많은데 뭐.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며느리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동치미를 담갔어요. 예전에 담그던 대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물을 꼼꼼히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했어요. 맛있게 먹어줄 며느리 생각하니 더 신이 났어요. 동치미를 담그고 나서 짐을 쌌어요. 오랜만에 서울 가는 거라 들뜬 마음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밤이 늦었지만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아이고, 나 원 늙은이가 왜 이러나. 혼잣말을 하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있는 제 모습이 우스웠거든요. 이튿날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20분은 걸어야 했거든요. 동치미를 담은 큰 통을 들고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 동네 할매 친구를 만났어요. 김할매였죠. 어이구, 지숙이. 이 새벽에 어딜 가나? 아, 김할매.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가. 아이고, 좋겠네. 나는 우리 아들놈들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김할매의 말에 마음이 좀 아팠어요. 우리 동네 할매들은 대부분 그래요. 자식들 다 객지로 보내고 연락도 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려. 나도 이번에 며느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요. 아이고,
복 받았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다니.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정말 복 받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말이에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시골 아침 공기는 정말 상쾌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버스를 기다렸죠. 버스가 오고 짐을 싣는데 기사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이 큰 통은 뭐예요? 아, 이거 동치미예요. 며느리 주려고. 아이고, 무겁겠어요. 제가 실어드릴게요. 기사님의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시골에 사는 우리 노인들을 많이들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고마웠죠. 버스를 타고 5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자꾸 바뀌었어요. 처음엔 산과 들, 그러다 작은 읍내, 점점 큰 도시로 변해갔죠. 서울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었나 싶었어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가요. 아이고, 멀리 가시네요. 손주들 보러 가시나 봐요? 아니요. 며느리가 동치미 먹고 싶다고 해서 가요. 어머,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을 찾네요. 복 받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정말 복 받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 생각이 났어요. 아들은 왜 저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 서울 가면 뭐 하실 거예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또 물었어요. 글쎄, 별로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동치미 주고 며느리랑 이야기나 좀 하다 올라갈 거예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구경도 좀 하고 가세요. 서울 오신 김에. 그래야 할까요? 난 서울이 무서워서. 에이, 뭐가 무서워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서울 구경하기 쉬워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친절하게 알려줘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서울 구경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하긴 이왕 먼 길 온 거 좀 돌아다녀 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 싶네요. 그래요, 할머니. 꼭 구경하세요. 서울 와서 집에만 있으면 뭐해요?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서울에 도착했어요. 터미널에 내리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배웅해 주셨어요. 그 친절이 고마워 절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서울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아들 집 주소를 보고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아들 집 가세요? 네, 맞아요. 큰 짐도 있으시고 먼 길 오셨겠어요. 아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좀 아팠어요. 사실 전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에 돈 빌려달라는 걸 거절했더니 그 뒤로 연락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운전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한숨을 쉬시는 걸 보니.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우리 아들이 날 반갑게 맞아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속내를 남에게 털어놓고 싶진 않았죠. 택시는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할머니,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네, 맞아요. 고마워요.
짐을 들고 내리는데 운전기사님이 도와주셨어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아들 며느리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반가워할 테지만 아들은 그래도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쩜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반가운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날 반겨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래, 며느리. 잘 지냈지? 며느리가 짐을 들어주려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내가 들고 갈게. 너는 문이나 좀 더 열어줘. 집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저를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저는 방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집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의 집이라 그런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동치미 갖고 오시려고 이 먼 길을 오셨다니. 뭘, 별거 아니야. 너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온 거지. 그래도 버스 타고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난 아직 쌩쌩해. 사실 버스 타고 오느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좀 붓긴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그런 내색은 하고 싶지 않았죠. 배고프시죠? 여기 앉으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며느리와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이렇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니 정말 좋더라고요. 며느리가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 고향에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늙은이가 어떻게 살겠어. 텃밭 가꾸고 동네 할매들이랑 이야기하며 살지. 어머, 어머니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늙은이라니요. 며느리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회사 일 얘기도 해주고 요즘 유행하는 음식점 얘기도 해줬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성우가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성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긴장이 됐어요. 며느리가 얼른 나가 성우를 맞이했죠. 오빠, 어머니가 오셨어. 뭐? 엄마가? 성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서 반가움은 찾아볼 수 없었죠. 성우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왔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은커녕 짜증이 묻어났거든요. 사실 저와 성우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예전에 성우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거절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우리 사이가 틀어졌죠. 성우는 제가 집에 와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보였어요. 아들 얼굴을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엄마, 나가세요. 성우가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성호야, 이게 무슨 말이니? 그냥 가세요. 엄마가 여기 있으면 불편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꾹 참았어요. 그때 부엌에 있던 며느리가 달려 나왔어요. 오빠, 어머니한테 왜 그래? 며느리가 화를 내며 성우와 크게 다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러면 어떡해? 멀리서 오셨는데 그렇게 내쫓으면 어떡해? 며느리가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더라고요. 성우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뭘 알아?
엄마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하셨다고 그래? 둘의 언쟁이 점점 격해졌어요.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당신도 알잖아. 내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돈 빌려주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오빠,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잖아. 아니, 엄마가 그때 도와줬다면 난 지금쯤 성공했을 거야. 오빠, 제발 정신 차려. 어머니께서 그때 돈을 안 빌려주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오빠 사업 망했잖아. 성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가세요. 더 이상 볼 낯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성우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제발 정신 차려.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 너, 당신은 내 편이야? 아니면 엄마 편이야? 무슨 편이 있어? 가족인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그만해라, 둘 다. 내가 나갈게. 며느리가 말렸어요. 어머니, 안 돼요. 밤에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괜찮아. 며느리야. 엄마는 갈 데가 있어. 사실 갈 곳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다간 성우와 며느리 사이만 더 안 좋아질 것 같았거든요. 짐을 챙겨 현관으로 나갔어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며느리가 울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오빠를 설득할게요. 아니다. 며느리야. 이게 더 나을 거야. 너희 부부 사이만 안 좋아질라. 그래도 이렇게 가시면 저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괜찮아. 너는 착한 며느리야. 성우를 잘 부탁해. 며느리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밖으로 나오니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죠. 그때 며느리가 뛰어나왔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니야, 며느리야. 엄마는 괜찮아. 그럼 저라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사실 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안심시키고 싶었죠. 응, 있어. 여기서 멀지 않은데 친구가 살거든. 정말요?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빠가 저러는 거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너는 참 착한 며느리야. 고마워. 며느리를 뿌리치고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시내 중심가로 가달라고 했죠. 택시를 타고 가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슬퍼서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밤에 이렇게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가족은 없으세요? 그 말에 더 서러워졌어요. 가족이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게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진 것 같았거든요. 있긴 한데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모텔이라도 가보실래요? 적어도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게 좋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갈 곳도 없었고 이대로 밤거리를 헤매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좋겠네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모텔촌 근처에 저를 내려주셨어요. 거리를 걸어가는데 모텔들이 줄지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비싸 보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맸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였죠.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어디 계세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며느리를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응, 잘 도착했어. 나 사실은 모텔촌에 왔어. 네. 모텔이요? 어머니, 혼자 거기 계시면 어떡해요? 어디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집에 있어. 안 돼요, 어머니. 거기 잠깐만 계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몰고 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뛰어와 안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 말에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미안해, 며느리야. 이렇게 너한테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무슨 폐를 끼치셨다고 그러세요?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따뜻함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자, 이제 들어가요. 좋은 방 하나 잡아서 푹 쉬어요.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근처 모텔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시설이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아늑해 보였죠. 어머니, 여기 괜찮으세요? 응, 좋다. 이 정도면 충분해. 침대에 앉아보니 피로가 확 몰려왔어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뭐라도 드셔야죠. 며느리의 말에 그제서야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라면 먹을까? 네, 알겠어요. 금방 사올게요. 며느리가 나가고 혼자 남으니 또 눈물이 나려고 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그만 울자. 며느리 앞에서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며느리가 라면과 함께 소주도 사왔어요. 어머니, 우리 오늘 한잔할까요? 그래, 좋지. 라면을 먹으며 소주를 한 잔씩 따랐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 그런지 금방 취기가 올랐죠. 어머니, 속상하셨죠? 오빠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도 있어. 그 애 사업한다고 할 때 도와주지 못해서.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오빠가 너무 성급했던 거죠. 술이 몇 잔 들어가니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며느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성우 어릴 적 얘기가 나오니 입가에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어머니, 성우 오빠가 어릴 때 정말 개구쟁이였다면서요? 그럼 말도 못하지. 한 번은 말이야.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우리 부부의 연애 시절 얘기도 했죠. 어머님, 어떻게 아버님을 만나셨어요? 그게 말이야. 내가 20살 때였는데. 옛날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우리 나가서 산책 좀 할까요? 그래, 좋지. 밖에 나오니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며느리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죠. 거리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멋진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어머니, 저기 유리로 된 빌딩 보세요. 정말 멋있죠? 그러네. 우리 때는 이런 높은 건물 보기 힘들었는데. 저건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밤에 보면 더 예쁘대요. 건물들을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기 분식집이 있네요. 떡볶이 먹으러 갈까요? 그래, 가보자.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와 튀김을 시켰어요. 오랜만에 먹는 길거리 음식이라 그런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머니 맛있죠? 저도 이런 떡볶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 정말 맛있다.
옛날 생각나네. 떡볶이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며느리와 이렇게 편하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저기 노래방도 있네요. 우리 노래 한 곡 하고 갈까요? 그래, 좋지. 노래방에 들어가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라 목소리가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즐거웠어요. 어머니, 님과 함께 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알지. 그럼 내가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야. 둘이서 님과 함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죠. 어머니,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앞으로 자주 노래방 와요. 그래, 좋지. 나도 오랜만에 노래를 불러보니 기분이 좋네. 노래를 부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근처 구경 좀 더 할까요? 여기 예쁜 공원도 있고 야경 명소도 있대요. 그래? 좋지. 나는 이런 데 와본 적이 없어서 다 새롭네. 그럼 가볼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걸어서 10분 거리에 예쁜 공원이 있대요. 우리는 모텔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밤이었지만 공원 길은 은은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죠. 어머니, 여기 꽃길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그러네. 밤에 보니까 더 아름답구나. 우리는 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시의 밤 공기가 상쾌하더라고요. 어머니, 저기 분수대에서 야간 분수쇼를 한대요. 가서 볼까요? 그래, 가보자. 분수대에 도착하니 음악과 함께 화려한 물줄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색색의 조명이 물줄기를 비추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죠. 어머니, 예쁘죠? 저도 처음 봐요. 정말 아름답다. 이런 걸 보니 서울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분수쇼를 보며 잠시 서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어머니, 저기 전망대도 있네요. 거기 올라가면 도시 전체가 보인대요. 우리는 전망대로 향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꼭대기에 도착하니 그 모든 수고가 값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기 보이는 게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저쪽이 시내 중심가고요. 와, 정말 다 보이네.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 밤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죠. 어머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우리 둘의 모습을 찍었어요. 사진 속 우리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들어가서 쉬어요. 모텔로 돌아와 누웠는데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아까는 그렇게 서러웠는데 지금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죠. 며느리야, 고마워. 덕분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냈어. 저도 즐거웠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시간 보내요. 그래, 좋지. 다음에는 내가 며느리 때리고 우리 동네 구경시켜줄게. 정말요? 기대돼요, 어머니.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며느리와 함께한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며느리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이렇게 재미있게 놀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니. 어머니랑 이렇게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나도 그래, 며느리야. 이제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어. 그렇게 모텔에서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모텔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추억을 만든 특별한 장소가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며느리도 함께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어제 사내장국으로 해장해요. 고마워, 며느리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아침을 먹으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꼭 모셔다 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의 고집에 결국 동의했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어젯밤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터미널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5시간이나 걸리는 버스를 타고 가시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차로 직접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먼 길을 어떻게 가니? 괜찮아요. 어머니 댁에 가본 지도 오래됐고 조금 쉬다 올게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안 좋은 표정이더라고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지금은 집에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요. 아이고, 나 때문에 너희 부부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 기회에 제가 시골에 가서 좀 쉬다 올게요. 결국 저는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며느리와 함께 시골로 향하는 길,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 시골에 가면 뭐하고 지내세요? 글쎄, 텃밭도 가꾸고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수다도 떨고 그래? 재밌겠어요. 저도 텃밭 가꾸는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우리 집에 가면 같이 해보자. 5시간의 긴 여정 끝에 우리는 제 집에 도착했어요. 며느리는 시골 풍경에 감탄했죠. 어머니, 여기 정말 공기가 좋네요. 그렇지? 도시하고는 다르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일주일만 여기 있다 갈게요. 괜찮으시죠? 그럼 얼마든지 있어도 돼. 그렇게 며느리와 함께 시골에서의 일주일이 시작됐어요. 첫날 저는 며느리에게 텃밭을 소개했죠. 여기 상추랑 당근, 가지도 있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따가. 며느리는 신기해하며 여기저기 구경했어요. 어머니, 제가 물도 줄게요. 며느리가 정성스레 물을 주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어요. 둘째 날, 우리는 동네 장터에 갔어요. 어머니, 여기 채소들 정말 싱싱해 보여요. 그래. 다 동네에서 직접 키운 거야. 며느리가 이것저것 사더니 저녁에 직접 요리를 했어요. 시골 채소로 만든 반찬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며느리야, 이거 정말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셋째 날, 우리는 근처 계곡에 갔어요.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으니 정말 시원했죠. 어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도시에선 이런 곳 찾기 힘들어요. 그렇지? 나도 가끔 여기 와서 쉬곤 해. 넷째 날, 동네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며느리가 도시에서 가져온 과자와 음료수로 파티를 준비했죠. 어머니 친구분들, 정말 재밌으세요. 그래. 우리끼리 모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지. 5째 날, 며느리가 제 옛날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 사진들 정말 재밌어요. 젊으셨을 때 정말 예쁘셨네요. 아이고, 뭘. 사진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며느리가 재미있어 했어요. 6째 날, 우리는 동네 뒷산에 올랐어요. 어머니, 여기서 보는 풍경이 정말 멋져요. 그렇지? 나도 가끔 여기 와. 7째 날, 며느리가 떠날 준비를 하는 걸 보니 아쉬웠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며느리를 배웅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일주일이 정말 특별했다고. 며느리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며느리야, 고마워.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어. 저도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자주 와서 함께 시간 보내요. 그래, 좋지. 며느리가 떠난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이제는 아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대신 며느리를 내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됐죠. 가족이란 게 뭘까?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혈연만이 가족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그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왔던 제 모습을 돌아보니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앞으로는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떠니? 저도 잘 지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또 갈게요. 정말? 좋지. 기다릴게. 그 후로 며느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며느리가 혼자 시골에 내려왔어요. 함께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 이번엔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가 다 알려줄게. 김치를 담그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며느리가 마치 친딸 같았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성우 오빠 얘긴 안 물어보시네요. 그래. 이제 그 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아. 저도 오빠랑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어머니 얘기는 꺼내기 어려워요. 괜찮아. 너 마음대로 해. 성우는 여전히 저와 며느리 사이가 좋아진 걸 못마땅해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활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그림도 배우고 요가도 시작했죠. 어머니, 요가 배우신다고요? 대단하세요. 그래. 늙어서 배우는 것도 재밌더라. 며느리는 제가 새로운 취미를 갖는 걸 응원해줬어요.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죠.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며느리 얘기를 했더니 모두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지수가, 너는 복 받았어.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주다니. 그래. 나도 행복해. 가끔은 성우 생각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죠. 어머니, 언젠가 오빠도 마음을 열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며느리의 말에 조금은 희망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제 삶에 충실하고 싶어요. 며느리야. 다음에 올 때 뭐 해볼까? 응, 등산은 어떠세요? 어머니 댁 근처에 좋은 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좋지. 내가 도시락도 싸갈게. 이제는 며느리와의 시간이 제 삶의 큰 기쁨이 됐어요.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죠.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지수가 아들은 언제 오니? 그럴 때마다 대답해요. 우리 며느리가 자주 와. 그걸로 충분해.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행복이 뭔지,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며느리가 올 때마다 새로운 추억이 쌓여가요. 때로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동네 축제에 가기도 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동네 축제 한다면서요? 제가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 함께 가자. 재밌을 거야. 축제에 가서 며느리와 풍선도 터뜨리고 떡볶이도 먹고 노래자랑도 구경했어요. 마치 친구와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재밌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그래. 언제든 와. 이제는 며느리가 올 날만 기다려져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손꼽아 기다리죠. 어느 날 며느리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우리 함께 여행 갈까요?
제주도는 어떠세요? 정말 좋지. 난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비행기 표도 예매하고 숙소도 예약했죠. 여행 전날 잠이 오질 않았어요. 마치 소풍 가기 전날의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었죠.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갈게요. 알았어. 기다릴게.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들과의 관계는 아쉽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가족의 의미, 행복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그림자는 내 마음에서 멀어지고 며느리의 미소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피부치의 무거운 사슬은 풀리고 인연의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납니다. 세월의 풍파가 씻어낸 혈연의 굴레, 그 자리에 피어난 진정한 가족의 의미. 아들이란 이름은 이제 흐릿한 과거, 며느리란 존재는 밝은 미래의 등불, 피보다 진한 마음의 유대, 그 따스함이 내 남은 생의 양분입니다. 한때 꿈꾸던 모자의 정, 이제는 멀어진 옛날의 동화, 대신 찾아온 새로운 인연, 딸처럼 다가온 며느리의 사랑,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 혈연의 끈보다 더 강한 마음의 끈으로 이어진 우리, 상처 위에 피어난 새 희망, 아픔을 감싸 안은 새 행복. 이제 내 가슴엔 며느리의 웃음만이 꽃처럼 피어나고 별처럼 빛납니다.